월스트리트의 오만이 무릎을 꿇기까지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미국이 찍어내린 25%라는 낙인 앞에서 모두가 한국의 몰락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들은 한 미국인 학자의 입에서 터져나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심장에서 울려 퍼진 한국의 진짜 힘.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기디언 발렌타인이라고 합니다. 한때는 국무부에 총망받는 자문위원이었지만 이제는 워싱턴의 그림자 속에서 지정학적 위험을 분석하며 살아가는 문명 비평가입니다. 저는 소프트 파워나 상호 신뢰 같은 낭만적인 단어들이 결국 차가운 국가 이익 앞에서 어떻게 부서지는지를 너무나 많이 목격한 탓에 제 분석 보고서는 언제나 냉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는 그 냉소적인 분석을 위한 완벽한 먹잇감이 놓여 있었죠. 2025년 미 정부가 전 세계 무역의 판을 흔드는 선언을 했는데 모든 국가에 대해 최소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적자국 50개국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상호 관세를 때릴 것이라는 폭탄 발표였어요. 단일 사건으로 보기엔 그 여파가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들의 경제 전략을 완전히 재편해야 할 것이며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시장에도 이미 엄청난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 뉴욕 오피스의 수십 개 모니터는 온통 붉은색 경고와 폭락하는 주가지수로 가득 차 있었어요. 블룸버그 터미널에서는 쉴 새 없이 경보음이 울려댔고 각국 증시의 실시간 하락폭이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한국 관련 지표들이었는데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정도로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돌파하며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미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기준을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한국이 무려 25%라는 관세를 부과받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오랜 우방인 일본의 24%보다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중국은 34%로 예상된 바였지만 유럽연합이 20%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25%는 충격적인 수준이었죠. 미국 정부 발표 당시 비상호적인 무역 관행으로 인해 미국이 오랜 기간 손해를 봤다며 미국과의 교역에서 이익을 챙겨가는 국가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증 기준과 같은 비관세 장벽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는 제가 오랫동안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지적해온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1차 미국 행정부 때는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선포했다면 이제는 동맹국도 예외 없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장벽을 치겠다는 무서운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의 한 은행의 긴급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섬유 산업은 최대 65%의 수출 감소가 예측됐고 컴퓨터는 30.9%, 통신기기는 21.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다행히 반도체는 이번 상호관세 부과 품목에서 제외됐지만 추후 품목별 관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일종의 지적인 희열마저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코리아 리스크의 완벽한 증거였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그들의 경제가 얼마나 외부 충격에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집해온 각종 데이터와 지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제 분석의 정확성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한국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었고 이는 곧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화약고였고 중국과의 사드 갈등에서 보았듯이 지정학적 딜레마는 한국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번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한국 경제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바로 수출 의존도가 GDP의 40%가 넘는다는 구조적 취약점 말이에요. 제게 주어진 과제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존 F 케네디 주니어 포럼 발표였습니다. 주제는 격변하는 동아시아 경제, 일본의 안정성 대 한국의 리스크였어요. 제게는 너무나 명확한 결론이 보이는 주제였죠. 일본은 내수 시장이 견고하고 기술력이 축적되어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모든 면에서 불안정했어요. 저는 수십 년간 축적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밀한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넘어서며 위험 수위에 도달했고 부동산 버블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어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는 글로벌 경기 변동에 극도로 민감했고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는 완벽한 폭풍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었어요. 포럼을 하루 앞둔 날, 저는 하버드 인근의 고풍스러운 호텔 라운지에서 열린 비공식 사전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붉은 벽돌과 아이비로 둘러싸인 이 유서 깊은 건물은 마치 지성의 성전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요. 포럼의 주요 연사들이 모여 서로의 논지를 미리 탐색하는 날카로운 지성이 부딪히는 자리였죠. 참석자들은 모두 각국을 대표하는 석학들이었고 이들의 발언 하나하나는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예상보다 화기애애했어요. 모두들 자국의 장점과 성과를 부각시키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한스 밀러 교수는 유럽의 그린딜 정책이 얼마나 혁신적인지를 강조했고 일본의 다나카 마사시 교수는 자국의 기술력과 안정된 사회 시스템에 대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심지어 중국의 웨이첸 교수조차 자국의 1대1로 정책과 기술 혁신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분위기에서 묘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장밋빛 전망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현실의 위험 요소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여전히 자국의 우수성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안일한 낙관론이야말로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한국의 현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25% 관세가 한국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어요. 섬유 산업의 65% 수출 감소, 컴퓨터 산업의 30% 타격, 그리고 이로 인한 실업률 증가와 경제 성장률 하락까지 제가 준비한 데이터는 한국이 직면한 위기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과 중국과의 지정학적 딜레마는 한국의 선택지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었어요. 예상대로 제 분석은 많은 이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제가 제시한 구체적인 수치와 논리적인 분석에 수긍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일본의 다나카 교수는 제 분석이 매우 현실적이고 객관적이라며 동의를 표했습니다. 독일의 밀러 교수 역시 데이터 기반의 냉철한 분석이라고 평가했어요. 모든 것이 제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중국 인민대학교의 웨이첸 교수가 입을 열면서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웨이첸 교수는 5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인물로 중국의 경제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세였어요. 그는 찻잔을 우아하게 내려놓으며 미소를 띤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뭔가 계산된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웨이첸 교수는 부드러운 말투로 제 분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는 제 분석이 지나치게 서구 중심적이며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적 특성과 역동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제 평가가 단순히 경제 지표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그 나라 사람들의 정신력과 창의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그는 제가 영혼 없는 숫자만 볼 뿐, 그 나라의 진짜 동력인 정신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제 완벽한 데이터 앞에서 감히 형이상학적인 단어를 꺼내다니, 이는 제가 평생 경계해온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접근법 그 자체였습니다. 웨이첸 교수는 계속해서 제 보고서의 한계점을 지적했어요.
그는 제가 한국의 혁신 능력과 적응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그들의 역사적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 분석이 마치 박물관에 먼지 쌓인 유물을 설명하는 것 같다며 생명력이 없다고 혹독하게 비판했어요. 이 말은 제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웨이첸 교수의 말에 묘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프랑스의 미셸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고 독일의 밀러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뭔가 새로운 관점을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 변화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제 완벽한 논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웨이첸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려 했지만 그가 제시한 정신이라는 개념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데이터와 통계로 무장한 제 분석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가 한국 사람들의 창의성과 역동성에 대해 언급할 때 저는 그동안 제가 간과했던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미팅이 끝나고 호텔방으로 돌아왔지만 모욕감과 함께 아주 미세한 불안감이 저를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논리에 정말 빈틈이 있었던 걸까? 내가 놓친 게 뭘까? 그가 말한 정신이란 대체 뭘까? 완벽주의자인 저는 이 작은 균열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웨이첸의 오만한 주장을 산산조각 낼 증거를 찾기 위해 노트북을 열고 밤을 새워 한국 자료를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밤의 시작이었어요. 웨이첸 교수의 오만한 조롱은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라는 제 지성의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로 모욕을 당한 저는 반드시 그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증명해야만 했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마치 전투를 앞둔 장수처럼 노트북을 열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데이터를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비공식 미팅에서 느꼈던 불편함은 웨이첸의 조롱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겉으로는 학술적 토론을 하는 척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교수는 제 한국 분석을 듣고 나서 유럽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은근히 아시아 전체를 불안정한 지역으로 몰아갔고 캐나다의 알렉산더 교수는 한국의 위기를 거론할 때마다 자국의 성숙한 경제 시스템을 대비시키며 우월감을 드러냈어요. 모두들 학자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결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이번 목표는 명확했어요. 그의 형이상학적인 주장을 저의 객관적인 데이터로 산산조각 내는 것이었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보자고. 그들이 말하는 위대한 정신이라는 게 대체 뭔지 냉소적인 마음으로 제가 가장 무시했던 문화 관련 데이터부터 열어보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제 분석 모델에서 이곳은 언제나 비효율적인 국영자산으로 분류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들여다본 데이터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박물관 관람객 수에서 무려 6위를 기록했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당당한 1위였어요. 아시아 국가에서 1위라는 것도 솔직히 어마어마한 순위였지만 프랑스 루브르나 영국 대형 박물관,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같은 세계적인 명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순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박물관이 무료인 곳은 없었어요. 특히나 유명 박물관인 경우에는 비싼 입장료를 받는 것이 당연했는데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관이 어떻게 이런 세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 시점에서 저는 한국계 미국인 자문위원인 다니엘 킴의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험이 있으면서도 한국의 문화와 산업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진 인물이었어요. 다니엘은 제가 놓쳤던 부분들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무료 입장만이 아니었어요.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이 갓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실제로 그 나라의 문화 유물들을 보는 것도 문화 관광 상품 중 하나가 된 거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루브르에 가고 대형 박물관에 가는 것처럼 한국의 박물관도 그런 위치에 올라선 거예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굿즈 판매 전략에 있었습니다.
호랑이 열쇠고리가 10차까지 예약이 밀려서 매진됐다는 이야기, 반가사유상을 본떠 만든 미니어처가 젊은 세대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끈다는 내용들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중국산이 아닌 한국 제작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국산화를 고집했던 거예요. 그 결과 굿즈 판매만으로도 매년 수십억 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이 단순한 기념품 열풍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자신들의 역사와 예술을 사랑하고 그것을 기꺼이 자신의 일상으로 가져오려는 문화적 자부심의 발현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순간 웨이첸이 말했던 정신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희미하게나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자료 수집을 어느 정도 마치다 보니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과 긴장된 마음을 안고 잠을 청했어요. 다음 날 존 F 케네디 주니어 포럼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석학, 언론,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의 시선이 원형의 연단으로 집중되고 있었어요. 저는 어젯밤의 깨달음 이후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감정이나 편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이름이 불리고 연단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딱 자료에 바탕한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고 말이에요. 이 시간만큼은 어떤 정치적 고려나 외교적 수사도 배제하고 순수하게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을 전달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제가 등록했던 발표 제목이 떠올랐어요. 격변하는 동아시아 경제, 일본의 안정성 대 한국의 리스크.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발표를 들을 준비를 했고 앞자리에 앉은 웨이첸 교수의 입가에는 여전히 뭔가 모를 기분 나쁜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본 뒤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원래 계획된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분석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제가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어요. 그 말과 함께 저는 손에 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순간 제 뒤에 거대한 스크린은 딱딱한 그래프 대신 푸른 하늘 아래 고고하게 서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전경 사진으로 가득 찼어요. 장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웨이첸 교수의 미소는 사라지고 의아함이 가득한 표정으로 바뀌었죠. 저는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이 박물관은 현재 전 세계 박물관 관람객 수 순위에서 6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당당한 1위라고 발표하면서 루브르나 대형 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같은 세계적인 명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무료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각인시켰으며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박물관이 무료인 곳은 없다고 말하면서 특히 유명 박물관들은 비싼 입장료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한국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청중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청중이 수익 구조에 대해 의문을 표했는데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어젯밤 철저히 준비한 자료 덕분에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었어요. 굿즈 판매를 통한 수익 구조를 설명하며 호랑이 열쇠고리가 10차까지 예약 매진되는 현상, 반가사유상 미니어처의 폭발적 인기 등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한 것이죠. 특히 메이드 인 코리아 철학에 대해 강력히 강조했는데요. 중국산 제품으로 만들면 훨씬 저렴하게 만들 수 있지만 한국 제작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산화를 고집한다는 점을 한 번 더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굿즈 판매만으로도 매년 수십억 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이는 박물관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문화적 자부심의 발현이라고 서구적인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자신들의 역사와 예술을 사랑하고 그것을 일상으로 가져오려는 국민들의 의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강조했어요. 웨이첸 교수가 말했던 정신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내의 분위기는 점차 저에게 그리고 한국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청중들은 제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들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특히 문화가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문화적 저력이 어떻게 기술적 성취로 연결되는지를 설명할 준비를 마쳤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제 뒤에 스크린을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스크린에는 고요한 반가사유상의 얼굴 대신 한반도의 위성사진과 함께 화강암 지질 분포도가 나타났어요. 객석은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와 역사를 이야기하던 제가 갑자기 지질학 데이터를 띄웠기 때문이었어요. 다시 입을 열어 이 깊은 사유와 성찰의 정신이 바로 제가 발견한 한국의 진짜 비밀병기라고 설명했는데, 이제 이 위대한 정신력이 어떻게 흙을 천년의 예술로,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저 평범한 모래를 21세기의 석유로 만들었는지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어요. 한국의 지형적 특성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토의 70%가 단단한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산악지대이며 그 산들 사이로 짧고 가파른 강들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 지형이야말로 단단한 화강암이 오랜 세월 풍화되어 만들어진 고품질 석영, 즉 반도체의 심장인 규사가 강바닥에 퇴적되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사우디의 알사우드 박사가 불편한 기색으로 끼어들 준비를 하는 것이 보였지만 저는 그가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스크린에 2개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왼쪽은 사막의 모래를 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이었고 오른쪽은 강에서 채취한 모래의 확대 사진이었어요. 알사우드 박사님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예상하며 답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사막의 모래가 넘쳐나는데 그게 무슨 대수란 말인가 하고 생각하실 텐데 안타깝게도 모든 모래가 같은 모래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바람에 마모된 사막의 모래는 입자가 너무 둥글고 불순물이 많아 건설용으로도 부적합하며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이 살아있고 석영 함유량이 높은 강에서 나온 고품질 모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 설명에 알사우드 박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이어서 이 평범해 보이는 모래가 어떻게 상상도 못할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설명했습니다. 1kg의 모래 가격은 약 0.01달러에 불과하지만 한국의 기술자들은 바로 이 모래를 반도체급 실리콘으로 바꾸어 그 가치를 100달러로 만들고 최종 반도체 칩으로 가공하여 최대 10만 달러의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이것은 무려 1000만 배의 가치 상승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내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를 더 깊이 파헤쳐본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한국이 사우디에 제공하고 있는 기술 지원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발견했어요.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 사막에서도 신선한 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도왔고 철도 건설 사업을 통해 사우디 국민들의 교통 편의를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술 이전 방식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완성된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직접 교육시키고 그들이 자국에 돌아가서 독립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사람이 진짜로 잘 살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진정한 기술 협력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또 다른 자원, 바로 인재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교육 투자 비율은 세계 최상위권이며 특히 이공계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어떻게 반도체 특허 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졌는지를 데이터로 증명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수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어요. 왜 같은 장비와 같은 설계도를 가지고도 한국의 공장에서는 불량률이 훨씬 더 낮은가? 그건 기술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여 예술로 승화시키는 그들의 정신이 나노미터 단위의 공정 위에서 발현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이것은 제조업이 아니라 나노 단위에서 펼쳐지는 장인들의 예술과도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존 F 케네디 주니어 포럼의 장내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제가 던진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소화시키려는 듯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웨이첸 교수와 알사우드 박사는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앞자리에 앉아 제 발표의 논리적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던 독일의 클라우스 폰 슈나이더 교수가 안경을 고쳐 쓰더니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인 동요가 아니라 제 논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의 표시였어요. 그의 박수 소리를 신호탄으로 장내의 모든 곳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 박수 소리는 포럼 전체를 뒤흔드는 기립박수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웨이첸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포럼장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학문적으로 완전히 논파당한 상황에서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알사우드 박사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경외감마저 느껴지는 표정으로 자신의 태블릿에 무언가를 미친 듯이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알사우드 박사의 눈빛에서 저는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그는 한국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는 어떤 무언의 벽이 있음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이나 자원의 차이가 아니라 수천 년간 축적된 정신적 토대의 차이였어요. 저는 승리의 환호 대신 조용한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발견한 진실이, 저의 진심이 이 완고한 지성의 전당을 움직였다는 사실에 가슴 벅참을 느꼈어요. 스크린에는 여전히 반가사유상의 고유한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평생을 데이터와 현실 속에서 살아온 저는 그날 처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위대함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오만한 세상이 무너지고 더 크고 깊은 진실의 세상이 열리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어요. 앞으로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기술과 정신이 더 많은 나라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미국인 학자가 평생을 믿어온 자신의 지식과 데이터가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한 나라의 힘을 경제 지표나 군사력 같은 눈에 보이는 숫자로만 판단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이번 이야기는 그런 숫자 뒤에 숨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나 문화가 사실은 얼마나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여 더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만드는 그 마음이 오늘날 반도체의 불량률을 세계 최저로 만드는 장인 정신과 맞닿아 있다는 통찰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어쩌면 앞으로의 세상은 땅속에 묻힌 자원의 양이 아니라 그 나라가 가진 이야기와 정신의 깊이로 평가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한국이 가진 이 보이지 않는 힘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편견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태국의 한 여성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가 무심코 선택한 목적지 한국에서 겪게 된 일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수차다라고 합니다. 방콕에서 최고급 5성급 호텔의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어요. 38살에 제가 이 호텔에서 일한 지도 벌써 5년이 되어 가네요. 호텔리어로서의 경력은 15년이 넘었는데 처음에는 작은 호텔의 프런트에서 시작해 열심히 노력한 끝에 지금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호텔은 중국인 VIP 고객들이 주로 찾는 곳인데요. 매일같이 호화로운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들의 큰 소리와 고성방가, 아무데나 버리는 쓰레기를 보면서도 참아야만 해요. 그들이 지불하는 거액의 숙박비와 호텔 수익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눈감아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모든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들어주려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이 호텔에서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건 중국인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중국어로 된 안내판부터 메뉴, 그들의 입맛에 맞춘 조식까지 모든 것이 중국인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요. 심지어 직원들도 모두 중국어가 가능한 사람들로만 뽑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한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호텔에 오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그들은 대부분 저렴한 숙소를 찾아가고 우리 같은 고급 호텔은 잘 찾지 않거든요. 지난달에도 한국인 커플이 호텔 로비에 들어왔다가 룸 요금을 보고는 놀란 표정으로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 한켠에서 역시 그들은 우리 호텔의 타겟 고객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이런 제 마음가짐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중국 VIP들의 호화로운 소비를 매일같이 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입견이 생기더군요. 호텔 매니저로서 수익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 아닐까요? 때로는 한국인 손님들이 체크인할 때면 무의식 중에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요. 우리 호텔의 주 고객층은 중국 VIP들이고 그들의 만족이 최우선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체크인을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갑자기 옆구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이번 단체 손님들이 매우 중요한 VIP들이라 아픈 것도 참아가며 일했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점점 통증이 심해져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갈 정도였습니다. 회의 도중에도 식은땀이 흘렀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프로페셔널한 매니저니까 끝까지 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더는 견디지 못하고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태국의 큰 병원은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시끄럽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진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말씀하실 때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위암이라니요? 그것도 6개월 시한부라니 말도 안 됩니다. 아직 30대이고 건강검진도 꾸준히 받아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하고 항변했지만 의사는 이미 다른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늘 완벽하게 관리해오던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저는 멍하니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 모든 게 꿈이었기를 바라며 눈을 뜹니다. 하지만 옆구리의 통증이 이 모든 게 현실임을 매 순간 일깨워주네요.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못 먹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제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 호텔 경영학을 전공하고 여러 호텔을 거치며 쌓은 경력, 그리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성과들이 모두 의미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병원비도 걱정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방콕에서 나고 자라 호텔리어의 꿈을 키우며 살아온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게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제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마주하기조차 힘들어졌어요. 모든 게 멍하기만 합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한국인들을 무시했던 것도 중국인들의 눈치를 보며 일했던 것도 모두 부질없게 느껴졌죠. 이제 저에게 남은 시간은 단 6개월 뿐이니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내일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병원비를 걱정하던 중에 부모님께서 다른 병원에 한 번 더 가보자고 말씀하셨어요. 태국에서 가장 큰 사립병원에 갔지만 단 일주일 입원비가 제가 1년 동안 모은 돈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 현실이 악몽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저는 퇴사를 결심하고 호텔로 향하던 그 길은 너무 무겁고 낯설게 느껴졌어요. 늘 당당하게 걸어가던 그 길이 이렇게 끔찍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직원들과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사직서만 제출하고 호텔 밖을 나와버렸어요.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매일 아침 완벽한 모습으로 호텔에 출근하던 그 모습은 이제 사라지고 제 안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끝없는 무력감뿐이었죠. 부모님은 저를 걱정하며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고 눈물을 참으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차다 우리가 있잖아. 함께 이겨내자라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들의 위로는 오히려 제 마음속의 빈자리를 더 크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 말들이 제게는 공허하게만 들렸고 가족들의 따뜻한 위로조차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갔어요. 예전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았는데 이제는 그저 시간을 죽이며 살아갑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화려한 도시 풍경도 이제는 그저 흐릿하게만 보여요.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이렇게 시간만 흘러가겠죠. 침대에 누워있으면 가만히 있다가도 호텔에서의 기억들이 떠올라요. 완벽한 서비스를 위해 뛰어다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지금은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하늘이 밝아지고 어두워지기를 반복하는 것을 지켜볼 뿐이에요. 가끔은 이렇게 끝나버릴 제 인생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콤판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이었는데 이번에도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어요. 콤판나는 최근 한국 여행을 다녀왔다며 사진들을 보여주었죠. 처음에는 그저 피곤한 마음으로 대충 보고 있었는데 콤판나가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과 고즈넉한 전통이 어우러진 풍경,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그리고 세련된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콤판나는 K-팝 아이돌을 좋아해서 한국 여행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음악 외에도 매력적인 것들이 너무 많았다고 해요.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들까지. 그래도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가 늘 한국인들을 무시하며 대했던 그곳에 가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중국인들처럼 화려하고 큰 규모의 관광지도 없을 것 같고 웅장한 건물들과 호화로운 시설들도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콤판나가 보여준 사진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중국은 늘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한국은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활동적이면서도 세련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태국인인 제가 보기에도 중국과는 전혀 다른 매력이 있어 보였어요. 물론 아직도 한국인들의 소비 수준이나 문화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그동안 편견을 가지고 있던 곳에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낯선 곳에서라면 아프고 힘든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여행. 그것도 제가 늘 무시하던 나라로 떠난다는 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에 연연하고 싶지 않아요. 그저 남은 시간 동안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가족들은 걱정하셨지만 제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니 말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매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마도 이것이 제 마지막 모험이 될 것 같음을 짐작했기 때문이죠. 평소라면 상상도 못했을 선택이에요. 제가 알던 화려하고 시끄러운 중국 관광객들의 모습 대신 콤판나가 보여준 고요하면서도 현대적인 한국의 모습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신기하네요. 아마도 삶의 마지막 앞에서는 모든 편견이 무의미해지나 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태국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이곳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막상 공항에 들어서니 마음이 복잡했는데요. SNS에서 본 벤코리아의 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한국인들의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댓글과 영상들이 떠올랐고 내내 그 이미지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국 심사대에서 마주친 직원의 작은 미소가 제 마음을 조금은 놓이게 했어요. 생각보다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다소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공항의 분위기도 태국과는 달랐어요. 수완나품 공항에서의 북적거림과 달리 인천공항은 질서정연하면서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를 차분히 지키며 움직임 속에서도 뭔가 여유가 느껴졌어요. 그 모습에 감탄할 새도 없이 한 무리의 관광객이 지나가며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기서 저는 역시 한국도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지나치려던 찰나 그들이 남긴 쓰레기를 뒤따르던 한 사람이 조용히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도 한국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생각하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관광객들의 대화가 들렸는데 억양에서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분명 중국인이었습니다. 여기다 버려도 되겠지. 한 명이 그렇게 말하며 쓰레기를 던졌고 그들 중 한 명은 빨리 가자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높고 지나치게 시끄러웠기에 단번에 알아봤죠. 태국에서 중국인들과 마주할 때마다 느꼈던 그 소란스러운 분위기, 그들의 뻔뻔한 태도, 이 모든 것이 제게 불쾌감을 주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호텔에서 고객의 요구를 들어주던 그때 모습이 떠오르며 마음속으로는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참아야 했던 제 자신이 더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때 그 관광객의 쓰레기를 주운 한국인 한 명이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들이 버린 쓰레기가 결국 저의 시선에서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쓰레기 하나로 제게 큰 차이를 보여준 건 그들의 문화와 태도였을까요? 공항에서 느꼈던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며 저도 모르게 자신감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벤코리아의 영상 속에 담긴 한국인이라는 이미지와 실제 상황은 너무나 달랐어요. 물론 그들의 문화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제 삶의 끝자락에서만큼은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거란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작은 미소와 배려를 보며 그토록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고 있던 편견들이 하나둘씩 무너져가는 것 같았어요. 이런 마음을 안고 콤판나가 추천해준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늘어선 전통 가옥들에서는 고요함과 품격이 느껴졌고 현대적인 도시 속에 이렇게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한옥들 사이로 난 아기자기한 골목길을 걸으며 자연스레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회동의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을 느꼈고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니 어느새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도 잊을 만큼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북촌에서 본 서울의 모습은 화려하고 시끄러운 중국과도 활기 넘치는 태국과도 다른 독특한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특히 전통 가옥 사이로 보이는 현대적인 빌딩들의 조화로운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이런 감동을 안고 남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도시 한가운데 이토록 아름다운 자연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산책로를 걸으며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는 동안 마음이 한없이 편안해졌고 잠시나마 제가 안고 있던 병마도 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통증에 주변의 모든 것이 흐릿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즐겁게 대화하며 지나가고 있었지만 저는 그 소리조차 제대로 들을 수 없었어요. 통증이 저를 완전히 지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쓰러지기 직전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제 어깨를 잡아주었어요. 여러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의식이 점점 멀어지는 가운데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그러나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응급실이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과 소독약 냄새가 저를 감쌌어요.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도 의료진들의 발소리와 기계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간호사는 제가 깨어난 걸 보고 상냥하게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무언가 말했어요. 정신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말투는 위로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방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는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저를 향해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길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이곳으로 왔고 지금 원인을 찾기 위해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저는 억누르려 했던 두려움이 한순간에 몰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내 몸이 무너져가는 것을 실감해야 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을 때 의사들이 차례차례 검사를 진행했고 그들은 매우 철저하게 절차를 밟으며 때로는 영어로 때로는 통역을 통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진심으로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왠지 모를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비록 그 결과가 그리 밝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말이에요. 오후가 되고 몇 시간이 지난 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이미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기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하려고 하겠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죠. 그가 말을 다 꺼내지 않아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때 의사의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고 그 뒤의 말은 온전히 들리지 않았어요. 수차다 씨가 걱정하셨던 위암은 오진입니다. 저희는 이 진단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마치 천둥처럼 제 귓가에 울렸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치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게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요. 위암은 아닙니다. 지금 겪고 있는 통증은 위궤양에서 비롯된 것으로 꽤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지만 치료가 가능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위암이 아니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해주셨음에도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죽어가고 있다고 믿었던 지난 몇 달 모든 것을 정리하고 끝을 준비했던 시간들,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걸 포기했던 그 시간들이 전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사실에 멍해졌습니다.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며 안도감과 믿기지 않는 감정이 교차했어요. 한국의 의사들은 정말 철저하고 신중했지만 태국에서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태국 의사로부터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은 아직도 생생하네요. 하지만 한국에서 들은 진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죽지 않는다는, 최소한 암으로는 죽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네요. 두 나라의 의료 시스템 차이는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태국에서는 제 진단이 마치 일상적인 절차처럼 내려졌고 제 인생이 단 몇 마디로 요약된 기분이었어요. 반면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여러 번 검사했고 다른 전문가들과 상의한 후에야 신중하게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의 병원은 마치 완벽한 톱니바퀴처럼 돌아갔어요. 간호사들은 매시간 제 상태를 체크하며 미소를 잃지 않았고 의사들은 회진 때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검사실로 이동할 때마다 누군가 늘 함께 해주었고 링거를 교체할 때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잊지 않았어요. 최첨단 의료 장비들은 제가 본 적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태국에서는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최고라고 자부했는데 이곳은 마치 미래의 병원 같았어요. 모든 기기와 장비들이 정확하고 세련되었을 뿐 아니라 환자의 편안함까지 고려한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감동적인 건 의료진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저를 단순한 환자 번호가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면 통역사를 불러주었고 때로는 그림을 그려가며 상태를 설명해 주었어요. 복잡한 의료 용어는 쉽게 풀어 설명했고 제 걱정과 두려움에 늘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몸도 마음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어요.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제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해 주었어요. 회복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가왔는데요.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도 복도를 오가는 의료진들의 발걸음 소리도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의료진들은 놀라울 정도로 세심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미란 간호사는 마치 천사 같은 존재였어요. 매일 아침 제 상태를 체크하러 올 때면 항상 밝은 미소를 지어주었고 밤늦게 퇴근하면서도 제 병실에 들러 안부를 물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미란 간호사는 제게 희망이라는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아픈 사람에게 늘 희망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는데 수차다 씨의 눈빛에서 이제 희망이 보여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미란 간호사는 제가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자 가벼운 산책을 제안했는데 병원 근처 조용한 공원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고 어르신들은 아침 운동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일상적인 풍경이 제게는 너무나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일 밤 퇴근 전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주었는데 바쁜 와중에도 잠시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제가 불안해할 때면 손을 잡아주며 위로해 주었어요.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치료약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의 모습을 보며 제가 가졌던 한국인에 대한 편견이 하나둘 무너져 갔어요. 그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섬세했습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닌 진심으로 환자를 걱정하고 케어하는 모습에 매일 감동받았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병실에 갇힌 환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죽음만을 기다리던 제가 이제는 내일을 꿈꾸게 되었어요. 그녀는 제게 말했죠. 수차다 씨, 우리는 희망이 있기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제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얻은 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와 희망이었어요. 이제 저는 이해합니다. 진정한 서비스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은 제 몸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상처까지 치유해 주었어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는 따뜻한 감정으로 가득했는데요.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제가 만났던 모든 의료진분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미란 간호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죽음을 준비하러 왔던 이곳에서 오히려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제 호텔로 돌아가면 많은 것을 바꾸고 싶어요. 더 이상 고객의 국적으로 차별하지 않을 거예요. 화려한 서비스보다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하려 합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따뜻한 배려를 저도 실천하고 싶어요. 그들이 제게 가르쳐준 희망이라는 단어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준 한국,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젠가 꼭 다시 찾아와 그때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수차다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병원 경험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희망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의료진과 그들의 진심 어린 배려가 단순한 치료 이상의 가치를 주었음을 알게 된 그녀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는데요. 우리는 종종 외부의 것들, 즉 성공이나 성취의 가치를 두곤 합니다. 하지만 수차다 씨가 깨달은 것처럼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겪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어 가는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이야기가 그저 한 사람의 경험에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